저는 지금껏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냉철한 사업가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냉철함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과거가 제 아들의 죽음으로 되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무서운 진실이 교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낡고 오래된 제 과거의 기억처럼 음습하고 축축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도 금해라는 작은 항구 도시 외곽의 허름한 묘역이었죠. 저는 검은 정장 위로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비서실장인 박진우 실장의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은정 씨 묘 맞습니다. 빗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제 눈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회한의 눈물이었는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작고 미약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질척이는 진흙이 달라붙고 있었지만 제 심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끈적하고 더러운 죄책감이 들러붙어 꿈틀거리고 있었죠. 오래된 비석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채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세 글자, 이은정. 제가 가난을 증오하며 제 성공을 위해 가장 잔혹하게 짓밟고 떠났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제 내면의 얼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격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제 심장에 칼을 꽂고 휘젓는 듯한 고통을 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버리고 떠난 후 저는 오직 S라인이라는 중소기업을 지방에서 서울 외곽으로 키워내는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과거의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단절하며 살았죠. 그녀의 생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윤재혁의 삶에 가난했던 시절의 초라한 그림자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성공을 위해 제 양심을 깊은 심에 속으로 던져버렸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외면하는 것이 곧 저의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석의 옆면을 천천히 훑어보던 제 눈이 멈춘 곳은 그녀의 이름 아래 새겨진 생모련대였습니다. 특히 사망 연도를 확인하는 순간 제 무릎이 힘없이 꺾이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떠난 이후 그녀의 인생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녀의 묘비 앞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제 스스로 도려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빗소리 속에 묻혀있던 작은 발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묘역 입구 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누군가 이 비극적인 장소에서 제 추악한 과거를 목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묘역을 찾아온 사실 자체가
저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검은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온 이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조금의 경계심도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시골 소년의 순수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저의 더러운 영혼을 투명하게 비추는 듯하여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하얀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빗방울이 그 꽃잎 위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이은정에 덧없고 순수했던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소년이 제 옆에 멈춰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저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진흙 속으로 푹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엄마. 그 말은 곧 비석 아래 잠든 이은정이 소년의 엄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석을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린 소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년은 제 질문을 기다리는 듯 다시 한번 그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설게 갈라져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서준요. 11살이에요. 이서준. 맑고 호기심 가득한 시골 소년, 이서준. 이서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아주 오래된 잊고 싶었던 얼굴 하나가 성강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버린 그 아이. 이서준은 그 아이가 낳은 제 손자일 수도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불안감이 제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 손자라면 제가 외면했던 과거가 이렇게 끔찍한 형태로 저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짓으로 소년을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석 앞에서 쉽사리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묘비의 이름 이은정. 그리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묘비를 어루만지는 소년 이서준. 그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도망쳐왔던 과거의 그림자에게 발목을 잡혔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제 죄의 대가가 이제 막 청구서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준을 통해 이은정에게 그리고 제가 버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빗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사람의 목숨과 사랑을 담보로 한 성공은 언젠가는 그 잔혹한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서준이라는 작은 소년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에 휩싸인 채 제 과거가 묻힌 묘역을 억지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제 뒤로 남겨진 묘비의 이름과 소년의 그림자가 제 등 뒤에 뜨거운 낙인처럼 찍히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묘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의 전부였던 사업 대신 이서준이라는 소년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받을 첫 번째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저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준을 향한 죄책감과 연민만이 저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갈등의 씨앗 인사이팅 인서던트. 묘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서준이라는 소년의 맑은 눈빛과 그 아이의 엄마였던 이은정의 이름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궁금증은 곧 강박적인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은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그의 주소, 다니는 학교, 보호자, 그리고 서준이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일상적인 업무에 몰두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S라인의 대표인 제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는 것은 스스로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금해의 묘역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한 장의 서류는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이서준이 다니는 금해 지역 초등학교의 후원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내용보다는 그 아이의 주소와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주소는 제가 젊은 시절 이은정과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 마을 근처였습니다. 집집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던 그 초라한 동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시골 마을의 낡은 집들이며 비릿한 바닷바람 냄새까지 생생하게 제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오직 서울로, 성공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버린 과거가 저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한미정.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미정. 그녀는 이은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은정을 버리고 떠난 후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비난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제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과거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저를 협박했던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하고 있었고 그 증오심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저를 심판하는 듯한 날카로운 장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박 실장은 제 표정을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은정, 그녀의 여동생 한미정, 그리고 그녀가 기르고 있는 11살 소년 이서준. 저는 제 아내와 이혼하고 수십 년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성공 외에는 그 무엇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버린 그림자가 이렇게 거대한 현실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금해 지역의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회장님. 은정 씨가 돌아가신 후 서준 군의 후견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은정 씨의 오빠나 다른 가족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 역시나 정의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는 한미정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이서준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제 과거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하고 있으며 제가 한 모든 악행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저를 만난다면 서준이의 존재를 무기로 저에게 복수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서류의 맨 위를 이서준의 이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름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제가 버린 그 아이가 낳은 자식, 즉 이서준은 제 손자일 수도 있다는 이 가설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 제가 버린 아들의 이름도 모른 채 그의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마치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 실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네 아들이 낳은 손자일 수도 있겠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이었고, 해방감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제 죄를 마침내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울 외곽산업단지의 공장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제 과거의 죄악이 현실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서준이가 다니는 학교의 익명으로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해. 보호자에게는 절대로 내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 그리고 앞으로 서준 군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옷, 책, 학용품 등도 몰래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 익명. 저는 비겁하게 과거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한미정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윤재혁에게 진심이란 이미 오래전에 성공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서준을 돕는 것으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이은정에게 수십 년간 미루어왔던 죄의 대가를 아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저의 과거가 서서히 현재로 스며들기 시작한 그날,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희망의 박동이 아닌 절망의 예고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장 1차 전환점 플라트 포인트 1. 그날 이후로 저는 이서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기부금은 물론이고 익명으로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계절에 맞는 옷과 새 학용품, 읽고 싶어 했던 책들을 몰래 보내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버린 이들의 자손을 돕는다는 사실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극심한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모든 부와 성공이 그들에게는 단지 제가 저지른 죄의 더러운 부산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적어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만큼은 닿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림자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비뚤어진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멀리서 서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그 아이의 모습은 제가 잃어버린 젊은 날의 순수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떠나온 이은정의 모습도,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아들의 모습도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기쁨이라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아직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만이 저의 마지막 구원이자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밀스러운 후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한미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회사의 로비에서
비서실장의 재질을 뿌리치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십 년 전 제가 이은정을 버리고 떠나던 날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제 앞에 서서 마치 불을 뿜는 여전사처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윤재혁 씨, 이젠 하다하다 이런 비겁한 짓까지 하시는군요. 당신의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제 조카의 인생을 조종하려 하다니 가증스러워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제가 익명으로 보냈던 기부금 서류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는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변명보다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자일지도 모르는 서준에 대한 진실을 그녀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이 비극의 전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미정 씨, 서준이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 아들이 맞습니까? 묻고 싶다고요? 뭘 묻고 싶은데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면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 낳은 손자인지, 이제 와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분노 속에는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서준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심판하기 위해 이 진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폭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듯 저를 향해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속죄예요? 당신이 보낸 돈, 저희는 필요 없어요. 서준이는 이미 충분히 맑고 밝게 자라고 있으니까. 당신 같은 더러운 돈으로 그 아이의 순수함을 더럽힐 순 없어요. 당신의 죄책감 해소용으로 그 아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녀의 잔혹한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속죄를 하고 싶었지만 제 행동은 그저 비겁한 자기 위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으로 제 죄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격렬해졌습니다. 언니는요, 이은정은요. 당신이 버린 그날부터 하루도 편히 못 살았어요. 당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언니는 당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발버둥 쳤다고요. 언니의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원망하며 결국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은정은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저를 증오했을 겁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이 모두 저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에 찬 목소리 속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 속에 진짜 진실이 가려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당신이 버린 그날부터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버린 아들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이모의 분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가 모르는 더 큰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서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버린 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은정의 고통과 저의 죄책감만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서준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제 속에서는 의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녀에게서 진실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하는 만큼 서준에게 닿으려는 저의 모든 노력을 막아설 것이니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서준이에 대한 제 후원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이 막을 수 없을 만큼의 규모로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녀는 경멸 어린 시선을 저에게 던진 후 격렬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깊은 좌절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한미정의 말 속에는 제가 반드시 알아내야 할 저와 이은정, 그리고 서준을 연결하는 또 다른 비극의 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익명으로 숨어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죄를 넘어 제가 저지른 죄의 뿌리를 찾아내는 고독하고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저의 탐욕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4장 대립의 심화 핀치 포인트 1. 한미정과의 충돌 이후 저는 더욱 집요하게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 실장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이은정의 흔적을 찾아 나섰죠. 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금해의 작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비어 있었지만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이은정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고 아들을 잃은 후에는 병을 얻어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저의 냉혹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의 성공은 그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허상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은정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미정을 통해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낡은 메모장을 찾아냈습니다. 한미정은 그 메모장을 저에게 던지듯 건네주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것으로 당신의 죄책감을 영원히 짊어져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메모장은 습기에 젖어 눅눅했고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은 듯 종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메모장 맨 뒷장에 잉크가 번진 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은정의 마지막 유언이자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즉 제가 버린 제 아들. 이은정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이 또 다른 고통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이라는 문장은 저의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저는 제 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낡은 메모장을 쥐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버린 아들의 죽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며 저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왜 이은정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
제가 버린 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까? 저의 아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비극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제가 짊어진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속에서 저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상상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성공을 얻었지만 그 성공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이들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흉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난이 저에게 쏟아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심장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저의 모든 양심을 태워버릴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제 성공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해 터뜨렸습니다. 폐수 유출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수년간 은폐해왔던 폐수 유출 사고가 결국 언론에 폭로된 것입니다. 환경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독성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S라인 환경 비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은 격렬하게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 앞까지 몰려와 저를 비난하는 구호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제가 직접 지시했던 일이었지만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일이었습니다. 제 과거의 죄악을 덮기 위해 이서준에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 발밑에서는 또 다른 죄악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여셔야 합니다. 이사들이 모두 비상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폐수 유출 사고. 이것은 제가 이은정을 버리고 성공을 추구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저의 냉혹한 사업가 정신이 낳은 또 하나의 괴물이었습니다. 제 성공은 저의 파멸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언론의 폭로와 세상의 비난 속에 완전히 몰렸습니다. 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가 쌓아 올린 S라인이라는 성공의 탑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내려진 당연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은정의 원망이, 그리고 제가 버린 아들의 비극이, 그리고 서준의 눈물이 저에게 되돌아와 저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메모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제 저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 제가 버린 이들의 고통과 저의 죄가 한데 섞여 거대한 절망으로 변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폭풍우를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극의 끝을 향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에게, 그리고 이은정에게, 그리고 서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의 파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5장 중간 전환점 미드포인트. 회사 폐수 유출 사건이 터지고 이틀 후
저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이사들의 끈질긴 퇴진 압박 속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 성공은 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사상 누각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제 모든 죄를 갚을 준비를 말입니다. 제 심장은 마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미정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집무실 문을 격렬하게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과는 달리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연민을 느끼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저를 철저히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윤재혁 씨, 당신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당신에게 내려진 마지막 벌일지도 모르죠. 당신이 이 진실을 알고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일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서서 저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는 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서준이의 아빠, 그러니까 당신이 버렸던 그 아들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강서훈이었습니다. 이은정 언니는 마지막까지도 그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당신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죠. 그것이 당신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강서훈.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이 이제야 제 귀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훈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훈이는요, 당신 회사에서 하청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산의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하청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버린 아들이 제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공의 탑 밑바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운명이 저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의 모든 변명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3년 전 당신의 회사 S라인의 하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기계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죠. 당신은 그때 당신 아들이 죽은 공장의 보고서를 보았을 거예요. 3년 전. 저는 그제야 3년 전에 그 끔찍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단순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산재 처리를 거부했었습니다. 막대한 보상금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박 실장이 모든 서류를 조작했었죠. 당시 사업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서류에 사인을 하는 일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실장이 올린 단순 사고 보고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 숨겨진 제 아들의 죽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서류에 직접 사인을 했어요. 그 아이의 죽음을 단순히 작업자 실수로 은폐하고 그의 가족에게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주지 않겠다고 서명한 거예요. 당신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서은이의 죽음은 적어도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위해 아들의 목숨값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고 그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그 아이를 결국 제가 제 손으로 다시 한번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을 넘어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증오가 아닌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2번 죽인 거예요. 윤재혁 씨.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버림으로써, 그리고 또 한 번은 그의 죽음을 은폐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 서준이는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었어요. 이것이 당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저는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과 부와 명성이 결국 제 아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저의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S라인의 대표가 아닌 아들을 죽인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중간 전환점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속죄의 길만을 선택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남은 생은 오직 이 죄를 갚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6장 절망의 고조 핀치 포인트 2 한미정의 충격적인 고백은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의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사들은 저를 향해 퇴진 압박을 가했고 언론은 폐수 유출 사건과 함께 이어진 서은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이름 윤재혁은 탐욕과 냉혹함의 대명사가 되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 집무실은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고 그 무덤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습니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회사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젊은 시절 이은정과 단둘이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은정과 그녀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갓난아기, 그리고 어설프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난했지만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성공의 기회와 맞바꾼 비극적인 선택을 했죠. 저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 강서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가 2번이나 죽인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버렸고 제가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이. 제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결국 그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들의 운명. 이 잔혹한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했습니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쥐고
온몸을 떨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때문에 3명이 죽었구나. 은정이, 서운이, 그리고 서운이가 낳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빼앗긴 서준이까지.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어. 제 죄는 단순한 배신이나 기업 비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3명의 인생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낸 거대한 파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해의 작은 마을 한미정과 서준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린 후에 축축한 진흙이 제 무릎을 적셨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짊어진 죄의 무게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으로 죄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집 문을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렬한 통곡으로 인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한미정 씨, 저 윤재혁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서운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울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혹시라도 제 목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 한미정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마치 벽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후회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재혁 씨. 당신이 여기서 무릎 꿇고 밤새 울어도 언니는 돌아오지 않고 서운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의 후회는 오직 당신의 몫일 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서준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 아이에게 제가 그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서준이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강서훈이에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곳은 당신이 속죄할 장소가 아닙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집 앞을 떠났습니다. 저의 절망은 고조되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마침내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 성공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제가 버린 이들을 위해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제가 윤재혁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할 것입니다. 저의 고백만이 저에게 남겨진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7장 클라이맥스 플라트 포인트 2 다음 날 아침 저는 에스라임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눈빛은 저의 마지막 몰락을 기록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던 대표의 모습이 아닌 늙고 지친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고통과 회한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고 제 뒤에는 에스라인 사과 및 진실규명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고백을 이어갈수록 단호해졌고 이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격앙된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처럼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인의 대표 윤재혁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평생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의 모든 기반은 사실은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거짓이었습니다. 먼저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밝혔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 제가 직접 비용 절감을 위해 내린 지시였으며 수년간 은폐해왔던 모든 환경 비리를 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환경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복구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의 고백은 회사의 파산을 의미했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강서훈,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 저희 회사의 하청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폭발 사고로 인해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서훈. 그의 죽음을 단순 작업자 부주의로 은폐하고 그의 유가족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산재 보상금조차 가로챘습니다. 저는 그의 목숨값을 무시했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몇몇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의 진실을 더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 강서훈은 제가 젊은 시절 버렸던 여인 이은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저 윤재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을 제가 세운 회사의 비리 속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음마저 은폐한 냉혈한 사업가. 그것이 바로 저 윤재혁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린 짐승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의 탐욕과 비겁함이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어머니와 아들을 고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에스라인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것을 속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에스라인의 모든 주식과 개인 재산을 환원하여 서훈이가 죽은 공장 부지에 이은정 강서훈 추모공원을 건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공원은 저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원을 통해 저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질문들은 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제야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부를 잃을 것을 각오하신 겁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자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서준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묘역에서 만났던 맑은 눈의 소년, 이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할아버지로서가 아닌 죄인으로서 마지막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건 살아서 벌을 받을 기회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오직 죄를 짊어지고 제가 약속한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의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속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서준이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8장 결말 레졸루션.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제가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S라인은 공익재단으로 전환되었고 저의 모든 재산은 강서훈 군의 죽음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금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이상 저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조용히 남은 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훈이 죽은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던 그 공장 부지에는 이제 콘크리트와 쇠 냄새 대신 풀과 흙의 냄새가 가득한 추모공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은 정강서훈 추모공원.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소박한 추모비와 함께 제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죠. 나무의 모습은 마치 제가 버린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공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저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맑고 깨끗한 공허함이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때 저의 시야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어엿한 청소년이 된 이서준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성숙하고 깊어진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준이는 손에 꽃을 들고 추모비 옆에 작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속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제가 필요 없다는 한미정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웃을 대하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서준이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몇 년 전 묘역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저는 서준이의 입에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바람나무다. 이름처럼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라라고 내가 그렇게 지었단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이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나무의 흙을 손으로 만지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필 바람나무예요? 저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은정과 단둘이 살았던 그 가난했던 시절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성공을 위해 그녀를 떠나겠다고 통보했던 그 비극적인 날의 대화였습니다. 언젠가 내 아버지가 그랬거든.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람은 사라져도 그들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영원히 남아 이 세상을 떠돈다고 말이다. 제가 버리고 떠났던 그 아이 서은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버지는 사라져도 바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죠라고 말했었죠. 그 말이 제 아들의 예언이자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바람은 저에게 되돌아와 저를 심판했고 이제는 저의 마지막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제 말을 듣고 나무 옆에 가져온 작은 꽃을 심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나무처럼 꿋꿋하게 살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저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 저에게 마지막 속죄의 길을 열어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한 채 공원의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더 이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이가 있는 나무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삶은 끝났지만 서준이의 삶은 이제 바람나무처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죄는 남지만 사랑도 남는다. 윤재혁의 고백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성을 포기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극. 어떠셨나요? 그의 선택과 운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나무와 같은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하나하나 소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